네,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시학론 이번 시간부터 제1차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2010년도 제1회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번 4회나 걸쳐서 치러졌습니다. 시험이. 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합시다. 총 우리가 20문제입니다. 예. 20문제니까 한 문제 1분당 총 20분 안에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도록 하셔야죠. 자, 1번 근로소득세 인상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 이론에서 많이 하셨죠? 우리가 일반적인 여가가 정상제인 우리 지구인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죠. 자, 올라가다가 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는 우상향 올라가다가 후방굴절에 들어가죠. 그죠? 요 밑에 부분은 대체효과가 큰 데고, 그죠? 위에 부분은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큰 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대체효과가 뭐냐, 소득효과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그냥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그러면 세금을 인상하니까 임금은 다운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실질임금은, 세후임금은. 그래서 여기서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임금을, 세후임금을 낮출 때 말이죠. 낮출 때 노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만 물어봤잖아요.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라. 그럼 정확한 답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임금을 낮출 때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에 이 소득 효과가 큰 노동자는 노동을 늘리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 대체 효과가 큰 노동자는 노동을 줄인다라고 해야죠. 이렇게.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예. 임금이 오를 때는 반대죠. 임금이 상승할 때는 대초가 큰 노동자는 노동을 늘리고 소득가 큰 노동자는 노동을 줄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주 빠르죠. 그 대초가가 무슨 행동이냐, 소득가가 무슨 행동이냐면 이제 각각을 따져서 답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그냥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하냐, 늘리냐, 줄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가장 빠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기의 답이 있는가 볼까요? 자, 소득이 감소함으로 노동 공급은 반드시 증가한다. 틀렸죠? 여기 소득가 크면은 증가시키겠지만은 대체효과가 큰 노동자는 노동을 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득가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노동 공급의 증감을 알 수 없다. 자, 일단 여기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소득가 크므로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소득가 큰 사람이야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겠지만 대체효과가 큰 노동자도 있습니다. 대체효과 큰 사람은 노동 공급을 줄이겠죠. 그 다음에 여가의 상대적 가격이 상승하므로, 우리 여가의 상대적 가격은 기회비용, 여가의 기회비용은 임금입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임금을 낮추잖아요. 그럼 여가의 상대 가격이 하락함으로 해야 됩니다. 여가의 상대 가격이란 여가의 기회비용, 즉 임금을 뜻합니다. 여가의 기회비용이고 여가의 가격이라 보면 됩니다. 그냥 여가의 기회비용이 하락함으로 이래야 되죠. 이것도 틀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 공급은 반드시 감소한다. 이거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만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는 참 2차에도 잘 나오고, 그죠? 1차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 노동 이동, 노동 이동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 자발 실업을 줄이는 대책 중에 하나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정보 제공, 직업 소개서 알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보험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발 실업인 마찰, 탐색 실업을 줄이는 대책이죠. 그 중에 하나죠, 그죠? 이 자발 실업을 줄이는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가지고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기능적 유연성이라는 거 여기 있네, 그죠? 나번에 기능적 유연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럼 기능적 유연성은 요겁니다. 기능적 유연성이란 생산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이제 생산 그 기술이 바뀐다든가 해서 기계가 바뀐다든지 생산 기술이 바뀌는 거 있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그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생산 방법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기능적 유연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기계로 이제 물건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기술이 바뀌어가지고 B라는 기계로 이제 만들게 되면, 그러면 그 기계에 적응해서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기능적 유연성이라 하죠. 그 다음 이제 수량적 유연성은, 이거는 그냥 노동시간, 노동시간이나 노동시간이나 노동자 숫자가 이렇게 이동을 아주 부드럽게 이동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량적 유연성은 다시 이제 우리 노동시장이요, 외부적 노동시장이 있고, 우리 분단시장 가설에서 외부 노동시장이 있고, 내부 노동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량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다시 나눠가지고, 내부적, 외부적으로 딱 나눠집니다. 그럼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노동자를 자기 기업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빨리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외부적 유연성이라고, 그 다음 내부적 유연성은 내부 노동시장에 있는 기존의 근로자들 있죠. 기존에 그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이렇게 노동시간을 이렇게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나의 외부적, 나부터 봅시다. 나의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란, 그러면 외부에서 노동자를 빨리 채용하고, 또 기존의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외부의 노동자를,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게 이제 부드럽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준다는 게 외부적 유연성인데, 이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란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타임직을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물론 이것도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파타임직을 확장시켜서 새로운 노동자를 즉각 이렇게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가 답인데,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예로는 변형시간 근로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이건 뭡니까, 우리요? 변형시간 근로제라든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하는, 이거는 기존의 근로자들, 내부에 있는 기존에 고용된 자들을 이 탄력적인 노동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변형시간 근로제나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기존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노동시간을 아주 탄력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이 정답이 되겠고요. 요건 가번은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정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한다.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 수량적에는 다시 이제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과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으로 나눠집니다. 그 감을 탁 익히면 되죠. 자, 2번에 대해서 끝났고 3번요. 자, 1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임금 상승에 따라 후반굴절하는 구간에서의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금 상승에 대하여 이 노동 공급이 올라가다가 우상으로 좌상방으로 뒤집어지죠. 이게 후반굴절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무엇이 옳죠? 여가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후반굴절한다. 틀리죠? 우상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가에 대한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가의 크기보다 크다. 자, 여기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다고 해야죠. 그래서 여가에 대한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 크기보다 크다. 틀리고 여가에 대한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가의 크기보다 같다. 틀리고 그럼 4번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여가에 대한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가의 크기보다 작다. 1번 문제하고 관련되는데 뭐 중복으로 막 나오겠네요. 그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후반굴절하는 부분은 공급법칙의 예외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게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4번. 자, 다음 중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 문제가 나왔어요.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시업제도. 가장 강력한 노조에서는 노조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시업제도가 클로즈드 시업이죠. 클로즈드 시업 요겁니다. 네. 이 클로즈드 시업 반대 시업제도가 유니온 시업이죠. 이거는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아무나 고용할 수 있고 기업이 또 고용되는 자체가 노조에 꼭 가입해야 되는 조건도 달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니온 시업이네. 예.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클로즈의 반대가 오픈이죠. 오픈 시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온 시업은 클로즈드와 오픈 시업의 중간 유형이죠. 유니온은.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할 때는 노조원도 채용하고 비노조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노조원이 채용됐을 때는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되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죠. 이것이 유니온 시업이 됩니다. 그다음 우리 에이전시 시업이라든지 뭐 프레퍼런셜 시업이라든지 메인테넌스 멤버십 시업이라든지 이건 변형 시업 제도들인데 에이전시 시업은 물론 이제 이 비노조원이 채용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노조원이 채용됐을 때 비노조원이라더라도 조합비는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시업 제도가 이 에이전시 시업이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거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죠? 뒤에도 많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우리 임금 체계의 유형 중 연공급. 우리 임금 체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연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급이 있고, 그죠?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능급이 있죠. 직능급은 그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이건 연공서열인가 근속연수나 학벌, 학력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논리인데, 이 세 가지의 임금 체계에서 세 가지 급이 있죠. 그럼 연공급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연공급은 당연히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다. 단점입니다. 여기 있는 나하고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되고요. 이게 능력이 이제 직능급이고 업무가 직무급입니다. 능력, 업무와 연계성이 미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어렵다.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을 지불한다는 이 원칙 실현이 어렵다. 요 네 가지 정도가 단점입니다. 예. 단점이고, 자, 연공급 단점이 요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위계질서의 확립이 어렵다. 오히려 위계질서의 확립이 잘 되는 게 연공급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물론 이제 가번이죠. 가번이 단점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연공급의 장점은 일단 요거 반대로 말하면 위계질서의 확립이 용이하다. 장점은 이제 위계질서의 확립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거 하나고, 그죠? 위계질서의 확립이 용이한 제도고, 연공급은. 그 다음에 성진에 의한 생활 안정이 가능하다. 생활 안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성진에 의한 승진제도 그런 거 되잖아요. 연공급은. 승진에 의한 생활 안정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기속의식이 강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그 기업에 대한 기속의식이 아주 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배치 전환 등 인력 관리가 용이합니다. 배치 전환 등 인력 관리가 용이하다. 자, 이게 우리가 기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공급의 장점들이죠. 기속의식을 강하게 갖출 수 있다. 배치 전환 등 인력 관리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생활 안정이 승진에 의한, 승진을 통한 장기적 생활 안정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 이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자꾸 이제 읽다 보면은 이런 시험 칠 때 다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문제 나왔는가? 자, 다음 중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자, 우리 임금격차 원인들이 많죠. 경쟁적 요인, 비경쟁적 요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임금격차의 원인 중에서 통계적 차별.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통계적 차별이 뭐냐? 임금 차별인데 통계적 차별을 하는 것은 뭐냐 이죠.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 통계에 기준하여 임금이 차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 기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학벌을 가지고, 요런 자격을 가지고, 요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요렇게 일을 잘하더라. 요런 사람들은, 요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 있다. 그 통계를 기준으로 기업가가, 사용자가, 그 통계, 이때까지 나와 있는 그 통계만 이제 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오면은, 이런 사람은 이 통계에 요게 맞는 사람이니까 요 정도 임금을 주자. 좀 낮은 임금을 주자. 요런 사람은 요런 통계에 맞는 사람이니까, 요 좀 높은 임금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그 통계적 차별입니다. 그럼 여기 딱 맞는 말은 요 4번밖에 안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그 근로자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잘 모를 때 그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그 통계 자료에 맞는 사람에 딱 맞춰가지고 낮게 주고 높이 주고 임금을 차별하는 이런 거를 통계적 차별이라 합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고용할 때는 이 사람이 일 잘할지 못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쭉 있어왔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임금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바로 이 평균적인 인식 근거, 이겁니다. 이게 통계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차별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통계적 차별입니다. 딴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 구직 정보, 이게 포인트네요.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실업의 자발 실업이죠. 우리 정보 제공, 직업 소개소 알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그 다음에 실업보험 제도 개선. 이 실업보험 제도가
그 도덕적 해를 부리가지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깨알려 해가지고 자발 실업을 늘리잖아요. 그래서 실업보험제도 개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발 실업인 마찰 실업과 탐색 실업을 줄이는 대책이죠. 그럼 여기서 자발 실업이 이거 하나뿐이네. 마찰적 실업. 예. 경기적 실업, 구속 실업, 계절적 실업, 이건 다 비자발 실업들이죠. 예. 자, 이거 실업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실업자 대책, 원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8번. 던롭. 던롭이, 이 던롭이라는 사람 노사관계론에서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던롭. 던롭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에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던롭이라는 경제학자는 이 노사관계가 노사정, 그러니까 노동자, 사용자, 정부, 3주체죠. 이 노사정의 관계가 이 세 가지 기술적 특성, 이 3주체의 노동자와 노조와 사용자와 정부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시장 또는 예산 제약,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그 다음에 이 3주체의 세력관계, 정치적 세력관계죠. 3주차의 정치적인 세력관계, 요 세 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관계돼서, 요 세 가지가 다 총체적으로 관계돼서 이 총체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이 3자 관계를 정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노사관계론에서, 던롭이 노사관계론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한 측면만 보고 이렇게 관계를 따지면 안 되고 이 각 3주체의 기술적 특성이나 그 다음 시장이나 예산의 제약, 그 다음에 각 3주체의 세력관계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복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3자 관계의 노사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던롭입니다. 시스템 이론이라 하죠. 요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뭐 던롭이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시민의식은 그 3자에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 세 가지 여건 혹은 환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9번. 자, 다음 중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중에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파급 효과. 이 노동조합의 어떤 파급 효과하고 위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조의 파급 효과와 위협 효과. 두 개가 있는데, 파급 효과. 노조의 어떤 경제적 효과는 파급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위협 효과.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파급 효과는 노조가 형성돼 가지고 그 노조에서 임금을 상대적으로 올리면 우리 실업자가 발생하죠. 우리 그 최저임금제하고 비슷하잖아. 노조임금 인상. 그죠? 최저임금제와 비슷하게 여기 여백이 없는데 지금. 자, 여기 여백을 조금 활용할게요. 8번 문제 여백에. 최저임금제나 마찬가지로 이게 노동시장이잖아요. 노동수요, 노동공급인데 요 임금이 요 시장 임금인데 요만큼 고용되어 있다가 최저임금을 걸든 노조의 임금 인상 똑같잖아요. 노조가 갑자기 이렇게 임금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공급선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이 강력한 이렇게 임금을 올려버리면 노동 수요량에 의해서 고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되죠. 비자발 실업이 막 존재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조의 어떤 노조 행동에 파급 효과라고 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 노조들은 높은 임금 받고 좋은데 이 이제 비노조원들이고 실직자들, 아웃사이더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낮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그런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채용이 안 되잖아요. 수요가 요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요 임금으로 요만큼이나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조가 강력하게 임금을 올림으로 해서 이렇게 노동 수요량이 떨어져서 요만큼밖에 고용 안 되면 요 기존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일하고자 하는 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채용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노조 행동의 파급효과입니다. 파급효과. 그러면 보시면 자, 파급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그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맞죠?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네. 이게 노조의 어떤 파급효과라고 합니다. 파급효과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서 비조직 부문의 노동자 임금이 오히려 인상되는 효과. 요게 위협효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파급효과가 아니고 노동자의 잠재적 조직 위협에 의해서 비조직 부문의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 자, 노조가 비조직되어 있는 어떤 사업장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 어떤 이 사업장에 기업가가 좀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아직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낮은 임금 받고 하면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대항을 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이 사용자가 기업가 자체가 애초부터 이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높은 임금을 지불해버린다. 이게 이제 노조의 어떤 잠재적 위협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큰 두 가지 이렇게 효과가 있다. 노조의 경제적 효과로서 파급 효과와 위협 효과 두 개가 있다고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은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납은 위협 효과를 말합니다. 오히려 비조직의 노동자의 임금이 오히려 인상되는 효과. 이게 노조가 이제 겁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업이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애초부터 이렇게 이제 높은 임금을 지불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이제 답이고요. 다른 건 다 파급효과 이야기네요. 자, 파급효과 매우 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중노동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조직된 데는 높은 임금, 그 다음에 노조가 비조직된 데서는 낮은 임금. 그러니까 우리 이중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이런 그 이중노동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급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조직 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합원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무로 몰아내는 간접효과를 가진다. 이게 파급효과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좀 다. 예.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상대 효과죠, 이게. 이거는 노조가 조직됨으로써 그 실직자들이 생기고 그 실직자들이 비조직으로 가서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하락한다는 것이 파급효과고요. 위협은 노조가 없는 부분에서 항상 기업가들이 노조가 형성될 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노조가 조직되지 않도록 애초부터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이게 위협효과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0번. 다음 중 경기 침체 시에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시키는 효과는, 이거 보면 실망 노동자과 부가 노동 두 개 있죠. 구축효과 이런 건 아니고 대기 실업효과가 아니고요. 대기 실업효과 이런 거는 이제 취업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망 노동자 효과하고 부가 노동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가 실망 노동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안 좋아가지고 자기 실업자로 있다가 너무나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니까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비경제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자였던 사람이 구직을 포기하여 비경제로 내려가는 경우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실업자였던 사람이 비경제로 내려가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오죠. 실망 노동자 효과는. 그 다음 부가 노동자 효과 요놈은 부가. 자, 경기가 경기 안 좋을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안 좋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실직이 되거나 또 소득이 떨어지거나 하면서 부인이나 아들, 딸들이 비경제에서 경제활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가정주부나 학생, 아들, 딸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면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실업자가 됨으로써 이거는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요인입니다. 알겠죠? 그죠? 우리 실업자가 비경제로 내려오면 실업률 내려가잖아요. 실망 노동자가.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에 있던 이 가정주부나 학생 등이 아버지가 실직함으로써 또 소득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으로 올라가면서 여전히 실업자가 돼버린 경우죠. 이런 건 이제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요거죠, 요거. 경제활동 인구 감소 요거죠, 요거. 예. 요거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나 취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하니까 비경제가 경제활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요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실망 노동자 효과가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실망 노동자 효과는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 실업률을 낮추고, 부가 노동자 효과는 우리나라 통계 실업률을 올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답은 가, 실망 노동자 효과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다음 중 내부 노동 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내부 노동 시장,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내부 노동 시장. 그 내부 노동 시장은 제1차 노동자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장기 근로자로 구성되어지죠.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그 근로자들을 사용하니까 장기 근로자로 구성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내부 노동 시장의 특징이 됩니다. 여기 4번은 당연히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면 이거는 외부 노동 시장에서 채용하는 거죠.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면 오히려 외부 노동자를 잘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노동 시장, 딱 그 특성에 맞는 외부 노동자를 잘 채용할 수 있는 게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노동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12번에 다음 중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노동 수요 곡선이 보면은 여기 임금이고요. 여기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한계 생산물 가치, 그죠? 원래는 한계 수입 생산이고, 그죠? 한계 수입, 한계 생산이고, 뭐 완전 경쟁 기업이거나 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P 곱하기 NP인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요 한계 생산물 가치,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수입, 한계 생산,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인데, 일단 이제 임금이 오르면 이거는 이제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선을 따라서 노동 수요량을 줄이고, 임금이 내리면 노동 수요량을 늘리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임금은 노동 선상 이동인 수요량 결정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거는 노동 수요의 증가, 노동 수요의 감소로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 두 개는 나왔죠. 하나는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의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의 한계 생산성, 노동자의 생산성, 이 두 개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타요소의 가격, 이 기업이 막 노동도 쓰고 자본 설비도 쓰고 있다면 이 자본이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노동이 싸지기 때문에 노동 수요를 늘리죠. 타요소의 가격, 이런 것도 있고요. 타요소 가격이 비싸지면 이제 이 요소의 수요를 늘리잖아요. 그 다음 타요소의 생산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의 생산성이 좋아지면 노동 수요를, 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좋아지면 노동 수요를 늘리고요. 그럼 타 요소의 생산성이, 자본의 생산성이 나빠지면 노동 수요를 늘리겠죠. 물론 자본의 생산성이 좋아지면 자본을 사용하고 대신에 대체 요소의 노동은 줄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구분은 이런 것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는 그 선 자체를 이동하는 요인이고요. 수요 요인이고, 임금은 이제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수요량 변화 요인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럼 다음 중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으로 옳은 것은 딱 이 1번 하나뿐이네요. 노동과 관련된 타 요소의 가격 변화. 그리고 여기 이제 납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 노동에 대한 노력의 강도, 임금 지불 방식 이런 건 다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나중에 노동 공급 결정 요인도 문제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노동 공급 결정 요인들입니다. 그죠? 잘 구분하세요. 노동 수요 요인과 노동 공급 요인은 차이가 납니다. 그 헷갈리시니까 잘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보상적 임금 격차, 요거 크게 세 부로 나누죠. 직업의 쾌적도에 따른 임금의 격차. 그 불쾌하냐, 유쾌하냐, 아주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그건 난이도 참. 난이도가 또 있네.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나, 좀 쉬운 일이냐. 이거는 뭐 아주 그 위험한 일이냐, 쾌적도니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나, 뭐 불쾌하냐, 불쾌하지 않나, 더러우냐, 더럽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의 불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여부죠. 고용의 안정성 여부. 고용이 이제 좀 불안정하면 높은 임금, 고용이 안정되면 좀 낮은 임금이 그죠. 나머지 하나가 요구되는 기술, 훈련의 차이죠. 아주 높은 기술과 훈련을 요구하는 데는 이런 걸 이제 미리 그 투자를 해가지고 인적 투자를 해가지고 배우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높여줘야 되고, 이것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는 데는 좀 낮은 임금을 받고 하는 거죠. 크게 이제 임금 격차, 보상 임금 격차, 균등 격차를 하기도 하고, 균등화 격차를 하기도 하고,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하는 크게 요인은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1번 가, 쾌적성, 나, 이게 답이네요. 성별 간 소득 차이는, 여기는 우리가 아주 나쁜 요인이죠. 그 사회 관습적 차별에서 성차별, 학력차별, 직업차별, 거기 들어가죠. 우리가 보상적 임금격차인 거는 정당한 이유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 임금격차 요인으로, 그 임금격차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한 요인으로, 정당한 요인은 경쟁적 요인입니다. 이 보상격차하고요. 그냥 개인 능력의 차이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쟁적 요인으로 정당한 요인이고, 그 다음 비경쟁적 요인으로 비정당한 요인으로 우리나라 모든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으로 뭐 노조 여부, 그 다음에 뭐 정보 부족, 이동성 부족, 뭐 이중구조, 사회관습 차별 등등이 있잖아요. 그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 기본수 보고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 여부, 교육훈련의 기회 차이, 쾌성, 난이도 뭐 빠졌지만 난이도도 들어가거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임금의 경제 효과가 있을 때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 수요곡선은 원래의 수요곡선보다 어떻게 되는가? 이거 우리 그냥 노동 수요곡선을 가지고, 여기 임금이고 노동 수요곡선이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노동 수요곡선이. 여기가 좀 낮은 임금이고요. 이 저임금 경제고, 높은 임금을 본다면, 보세요. 여기 고임금 경제인데, 여기 저임금 경제 쪽보다는 노동 수요곡선이 좀 수직적이죠. 우리 수직적이면 비탄력적이죠. 노동 수요곡선이 좀 수직적이잖아요. 비탄력적이고, 여기는 무슨 저임금 쪽에서는 노동 수요곡선이 수평지로 가죠. 수평지로 하면 좀 요거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죠. 예. 그래서 고임금 경제가 되면은 노동 수요곡선이 원래보다 좀 비탄력적, 수직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죠.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일단 첫 번째 각종 직접세 제도. 자, 직접세는 누진세라 해야 되고요. 누진세. 각종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그 다음에 뭐 정려세 이런 거 있죠. 종부세, 이런 직접세들, 누진세인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우리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3군으로 나누는데, 첫째, 이제 사회 일반 대상인 뭐 사회복지사업, 그 다음에 우리 업무교육 이런 것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업무교육,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제 이런 거,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우리 농부들의 쌀 가격 지지, 농산물 가격 지지 이런 거요. 농산물 가격 지지. 자, 이런 거 이제 사회 일반 대상 사회보장제도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유사시를 대비하는, 우리나라 지금 4대 사회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민의료보험, 자, 고용보험이라는 실업보험, 그 다음에 퇴직을 담당하는 연금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 요거 4개가 지금 4대 사회보험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부조. 공공부조 요놈은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최저소득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거는 공공부조라고 하는 기초생활보장, 뭐 연금 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장 이런 거 있죠. 공공부조 기초 생활보장제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최근에 실시한 EITC 근로소득보전세제, 영어로 이제 EITC라는데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근로장려세제. 자,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근로장려세제. 자, 이 근로장려세제가 우리나라 최근에 실시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로 근로자들에게 오래 벌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돈을 내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회보장을 하는 그런 건데, EITC, 근로장려세제. 예. 요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 뭐 최저임금제, 누진세 적용, 고용보험, 간접세는 없잖아요. 야, 간접세는요, 우리가 소비세나 각종 소비세나 부가치세는 역진세입니다. 여러분, 간접세는 우리 각종 소비세, 부가치세를 말하는데, 자, 소비세, 각종 소비세나 부가치세가 간접세의 대표세거든요. 이 간접세는 역진세입니다. 우리나라 저소득자들이 많이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우리 누진세야, 직접세인 누진세야, 탈세, 절세가 없는 한 고소득으로 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이 간접세는 오히려 저소득자들이 많이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역진세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게 소비하는 데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에서 그 고소득자들보다 저소득자들이 소비 비율이 높거든요. 소비 비율이 높은 저소득자들한테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조세입니다. 물론 뭐 절대기가 작겠죠. 근데 자기 소득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소비 비율이 높은 계층이 저소득자들, 그거는 전 세계 자본주의자들의 진리입니다. 고소득자들보다는 저소득자들이 소비 비율이 높아요. 저축 비율이 높은 계층은 고소득자들입니다. 소비를 많이 하는 이 저소득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간접세가 소비하는 데 대한 과세거든요. 우리나라 부가치세도 소비형 부가치세로서 소비재에 대해서만 부가치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진세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2차 노동시장. 자, 우리의 이중 노동시장에서 분단 노동시장 가설 중에 내부 노동, 외부 노동시장 이렇게 있고요. 또 1차 노동, 2차 노동시장 있죠. 1차 노동시장은 뭐 높은 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승진 잘 되고 아주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 노동시간을 말하고, 이건 반대로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임금, 높은 이직률, 아주 불쾌한 작업 환경 등등, 이게 2차 노동시간입니다. 그러면 높은 임금, 높은 안정성, 높은 승진률, 이게 다 1차입니다. 2차 노동시장은 높은 이직률 여기네요. 그죠? 높은 이직률이 있는 시장. 그 다음 17번. 일국의 경제에서 최적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때는 언젠가? 최적 인적 자원 배분.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최적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는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이 지급될 때입니다. 이게 완벽히 실현됐을 때,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때 이걸 최적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번에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을 때 요거 하고요. 다번에 자연 실업률 상태에 도달하, 요게 같은 말이죠. 우리 자연 실업률이 완전 고용화 실업률이고 자발적 실업자들만 있는 상태죠. 우리 완전 고용이란 비자발은 한 명도 없고 자발적 실업자만 있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 하죠. 그때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 하잖아요. 자연 실업률은 완전 고용화 실업률입니다. 자발적 실업자들만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거 같은 말입니다. 나와 다는. 그래서 이런 것이 최적 인적 자원 배분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최적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실현됐을 때입니다. 물론 잘 안 되겠지만, 그죠? 그 다음 18번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만 바르게, 여기 또 중요하죠.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요인, 낮추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옳은 것들만 바르게 작성한 것은,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은 많은 부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크게 늘어난 데 기여나 맞습니다. 기혼 여성들이 상당히 경제활동 참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 우리 20대 후반은 이제 결혼 연령기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또 출산하면서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 확 떨어지고, 그래서 M자형의 경제활동 참가 여성들은 여기 이제 20대 초반, 이제 이렇게 20대 초반까지 이제 중반까지 올라다가 20대 후반으로 가면 착 경제활동장에 떨어지다가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올라오면은 40대, 50대까지 이렇게 이제 경제활동 참가가 높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30, 이제 2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50대 이렇게 M자형의 그 모양을 갖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한 비율은 더욱 낮아졌다. 이거 아닙니다. 최근에 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우리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져 왔습니다. 낮아졌다. 이게 틀리네요. 그래서 A, B, 가번이 맞네요. 이건 그냥 특성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그럼 19번에 우리 임금 이론들 중에 임금 기금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임금 이론설에는, 임금 결정설에는 가그로부터 제일 처음 나온 게 이제 생존비설, 임금 생계비설, 철칙설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임금 기금설, 그 다음에 뭐 한계 생산력설, 그 다음에 교섭력설, 등 이런 거 수요 공급설 등등이 나왔죠. 임금 기금설이 나왔는데요.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번에 바로 정리되어 있어요. 임금 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기업가들이 임금으로 지불할 임금 기금을 축적합니다. 그 기금이 이제 딱 주어졌고, 그 나누기 시장 임금의 크기는 임금 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임금 기금설은 그 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노동자 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금이 결정된다는 소리니까 노조의 활동을 부정합니다. 노조가 막 강력하게 임금을 올려버리면 제살깎기라 다른 노동자들은 임금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기금은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노조원들이 막 임금 운동해가지고 임금을 올려버리면 분명히 다른 노동자들은 임금을 낮게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의 임금 인상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인데,
하여튼 요거 1번은, 가번은 잘 정리되고 있고요. 자, 나의 임금기금설은 노동 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틀렸습니다. 기금설은 노동 수요 측면에 수요자들이 임금을 지불하려고 기금을 마련해 둔다. 이 기금이 마련되면 그걸 노동자들이 나눠서 가져가는 게 임금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자 측면에서 임금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 이 노동 공급자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 가격 결정론에, 요거는 임금 생계비, 이전에 나왔던 옛날 고준파에 자본주의가 발흥할 때 나왔던 임금 생계비설 혹은 철칙설이라고 합니다. 임금 철칙설. 그때 자본주의가 발흥할 때 뭐 노동자가 농촌에서 엄청나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임금이 올라갈 리가 없었거든요. 거의 생계비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발흥할 때요. 엄청난 노동자들이 이 도시로 이렇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 거의 생계비에 기착되는 거의 자연 가격 결정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임금 생계비설, 철칙설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임금을 더 받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임금이 낮아지고 혹은 임금이 낮으니까 이제 실업이 오히려 는다는 거죠. 임금 실업률을 야기시킨다고 하여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뭐 다 맞습니다. 임금기금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문제, 계산 문제에 나왔네요. 탄력성 계산 문제 내주세요. 임금이 10% 상승했을 때 노동 수요량이 20% 하락했다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우리가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이렇게 정되죠. 임금 변화율에 대한 노동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죠. 이 문제는 퍼센테이지로 바로 출제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그럼 분모 분자 바로 넣으면 됩니다. 임금이 10% 상승했잖아요. 노동 수요량이 20% 하락했죠. 그러면 여기 원래 그 수요 탄력성은 마이너스인데 이거 오르면 떨어지고 내리면 올라가니까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으로 한다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쓸 필요 없고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20분의 20이니까 탄력도가 2가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바로 분모 분자 넣어가 바로 암산 계산하면 되죠. 예. 그래서 탄력성은 2.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20문제가 2010년도 제1회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2회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